안녕하세요. 매번 좋은 정보 방송으로 접하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시작해 주신 분이에요. 저는 83년생 남자고요. 그리고 올해 9월 둘째 아이가 태어나서 낮엔 회사 일에 전념하고 밤엔 산모 및 어린아이 케어에 전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이는 올해 지금 25개월로 나이는 2살 터울이네요. 제가 이렇게 메일을 보낸 이유는 다름 아닌 구순구계열에 대한 궁금증 때문입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임신 22주 차에 구순열 가능성의 진단을 받았고 9월에 출산을 했는데 제발 아니길 기적이 일어나길 빌었지만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예, 구순구계열입니다. 하지만 무난하게 3.2kg가 넘는 아이로 건강하게 태어났죠. 지금은 교정치료를 받고 있고요. 수술은 11월 말에 잡혀 있습니다. 이제 곧 시행을 하겠네요. 수술 시행을 하겠네요. 이런저런 정보를 많이 접하다 보니 희망을 좀 찾고 싶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순구계열이 대체 왜 생기는지요? 많은 정보를 찾아봤지만 다 제각각이더라고요. 참고로 제 부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양쪽 집안에 구순구계열 내력은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선생님들이 경험하신 구순구계열 환자들이 성인이 된 이후 일상의 불편함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혹은 살면서 조심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향후 치료법이나 의학적으로 구순구계열 관련해서 발전하여 있는 의학적 기술들이 있으면 소개 바랍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일단 이거 두 개부터 해결을 해드릴까요? 우선 구순구계열이 유전적으로 발생을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외에 여러 가지 감염, 그다음에 우리 필요한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부족 관련돼서도 생긴다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하나만 또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으로 생기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미리 판단하면 참 좋은데 판단하기가 어렵고 보통 우리 임신하고 나서 반 이상 시기가 지나서 초음파로 그게 보일 때 보통 발견을 하기 때문에 모습으로 직접 눈으로 보일 때 네, 보이기 때문에 근데 그 시기가 초음파가 좀 좋아지면서 좀 빨리 발견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어차피 뱃속에서는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치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원인을 아직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온 이 상황에 대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유전이나 비타민 부족이나 이런 이유에 대한 얘기가 있긴 하지만 뭐라고 하나 딱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교수님은 어떻게 좀 도움 말씀 주실 거 있으신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선천적 기형인데요. 가장 흔한 기형이 다운 증후군이라고 하는 두 번째로 흔한 게 구순구계열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연구가 됐긴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게 임산부의 뱃속에서 아이가 여러 가지 세포들이 분열하면서 장기가 만들어지는데 그때 뭔가 이유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하지만 유전자도 여러 가지가 밝혀져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거 플러스 산모의 뭔가 흡연과 그 다음에 음주 그리고 그런 엽산 이런 것과 관련이 돼 있다고는 보고가 되고 있는데 네. 사람마다 어떤 것이 원인이라고 맞춤으로 진단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이 현실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자책하거나 원망하시지 마시고 이건 분명히 교정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치료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네. 또 그 과정을 겪으면서 또 나름의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 그래서 너무 이거에 대해서 첫째는 괜찮은데 둘째는 무슨 문제 때문에 이런 구순구계열이 생겼을까 너무 심란하게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700~800명 중에 1명꼴로 발생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태아 기형 중에서는 좀 흔한 편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생각보다 많네요. 700~800명 중에 1명이면. 예.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사실 주변에서 못 느끼는 거는 그만큼 치료가 잘 되고 요즘에 수술이 잘 돼서 말끔하게. 예, 완벽하게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못 느끼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저는 한번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아기도 굉장히 그 아기는 되게 심했어요. 양측이 다 그랬고. 근데 수술. 양측이 그렇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이게 한쪽이 그런 네. 구순구결이 우리 인중을 옆으로 해서 네. 여기가 입술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가. 네. 이게 두 개 갈라져 양측이 있는 분이 있고 한쪽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기는 보내주신 분은 일측성이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콧구멍 아래로 줄로 이렇게 내려와서 한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두 개가 갈라지는 게 양측.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은 일측성. 근데 그때 제가 수술하기 전에도 보고 후에도 봤는데 굉장히 수술이 잘 됐더라고요. 잘 되더라고요. 효과가 좋고. 근데 그 수술하기 전까지 특수한 젖병을 사용하고 막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아기가 잘 빠는 힘이 좀 그렇겠죠. 구순구결 아닌 아이들에 비해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먹는 거 그런 거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서 부모님께서 그런 부분도 좀 힘드실 텐데 잘 챙겨주시겠죠. 그럼요. 사연을 보니까 아주 그냥 근데 보통 옛날에는 구순구개월을 보통 1년 정도 지나서 했었는데 수술을 최근에는 최대한 빨리 해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얘기도 보니까 그죠? 1년 되기 전에 옛날에는 막 1년 넘어서 수술을 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입술하고 입 천장이 갈라졌기 때문에 이게 아기가 젖을 빨면 그게 제대로 안 빨리잖아요. 공기가 들어와서. 그래서 영양 섭취나 이런 게 문제가 오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서 영양 섭취를 좀 잘할 수 있도록 그 수술 시간이 좀 당겨졌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8개월 지금 진행을 하시고 나서 회복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정상 상태의 기능을 갖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선 1차적인 수술 치료는 기능을 찾는 데 포커스를 둡니다. 네. 그다음에 2차적으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2차, 3차 수술을 할 때 그때 미용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정말 잘 돼 있는 사람은 진짜 티 안 나요. 정말 티가 안 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양측의 이게 한쪽에 일측성 환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우리 오 할 때 입을 오므릴 때 하는 그 근육이 있죠. 입술 주위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이 잘라져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분리를 해서 근육은 근육층대로 연결해주고 우리 점막, 입술 점막이 있잖아요. 아래 위. 그 라인을 잘 맞춰서 점막은 점막대로 피부는 피부대로 봉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균형이 한쪽으로 당겨지지 않게끔 힘이 잘 분산되게끔 해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 1차 수술할 때. 그러면 그게 그렇게 잘하면서 교정하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삐뚤어지거든요. 이게 균형이 안 맞으면 삐뚤어지는데 그 균형을 잡는 수술이 가장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좌우 대칭 잘 맞게. 자세히 보면 우리가 9개월 환자들이 성인이 됐을 때 진짜 가느다란 선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흉하지 않도록 크지 않아야 되고요. 그게 삐뚤어지면 안 되고 일자로 좀 나와야 되고 균형을 맞춰야 되고 동시에 이렇게 비대칭이 되다 보니까 코가 한쪽이 주저앉아요. 여러분 입술 한쪽으로 당기면 코가 한쪽이 주저앉듯이 그렇죠. 코도 문제가 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코 연골하고 콧볼에 있는 연골들도 같이 교정을 해주면 사실 뭐 더 예뻐질 수 있죠. 일반 사람들보다. 코 수술까지 같이 더 예뻐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교수님, 이분이 맨 마지막에 이런 추가 질문을 적어주셨는데요. 문재인 케어가 실행될 때 혹시 우리 둘째 아이가 좀 의료 혜택을 받을 만한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오셨는데. 참 그러니까요. 이게 구순구개월 치료가 여러 차례 지금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죠. 또 어느 정도 기능적인 치료가 끝난 이후에는 교정이랑 양악 수술을 해야 되는 미용적 치료들이 반복적으로 좀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그다음에 언어 치료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절차가 그리고 비용이 꽤 많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는 이게 비보험으로 되는지 이번에 알았어요. 그리고 문재인 케어에서 말하는 비급여 대상에서의 급여화할 리스트를 찾아봤는데 9개월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보니까 이전에 이슈가 됐긴 했었어요. 이거를 뭐 미용 목적으로 하는 거냐, 결국에는 기능 목적과 치료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이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도 논의가 됐었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치료 목적이냐 미용 목적이냐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급여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문케어 대상에서 약간 누락됐다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찾아왔을 때는 그 비급여 대상에는 없었는데 임 원장님은 또 다른 뭔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코가 주저앉았어요. 코가 주저앉아가지고 수술을 하려고 해요. 성형외과를 갔어요. 근데 그건 사고 때문에 주저앉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치료했을 때 보험공단에서 이제 사고를 당해서 보험을 했기 때문에 이게 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를 나라에서 해줄까요? 말까요? 외상이 있고 난 다음에 다시 복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해줄 것 같은데. 해줘야 될 것 같죠. 그런데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그걸 보험 청구를 안 해줍니다. 안 합니다. 그건 왜요? 싸워야 돼요. 그거를 증빙하고 뭘 하려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해야 되는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 코 수술도 그게 성형인지 치료 목적인지에 대해서 뭔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강남에 뭐 성형외과 잘하는 사람 선생님들이 그럴 바에 그냥 안 해. 그냥 비급여로 그냥 돈 내고 하세요라는 정책으로 몰고 가거든요. 본인이 좀 귀찮아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귀찮지만 그걸 했는데 청구했을 때 만약 돈을 못 받으면 병원은 손해가 되잖아요. 이거 미용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판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전적인 병으로 왔을 때도 이게 미용이냐 유전적 질병 때문에 한 거냐고 했을 때 또 많은 요구사항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그게 골치가 아프니까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해당이 돼서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안 하려고 하고 정부에서도 그걸 자꾸 딴지를 걸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걸 당연히 풀어주면 우리가 살짝 코가 다쳤어요. 그걸 이제 이 기회에 코 성형도 해야지. 이런 구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기준을.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 구순구계열 환자 같은 경우도 어느 선부터가 기능적인 건 다 하고 미용의 시작인지를 구별하기가 좀 어려울 테니까 문케어에서 미용적인 시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빼버렸으니까. 네. 근데 제가 지금 급하게 검색을 해보니까 좋아요. 그런 자세 좋아요, 남 기자. 내년부터 교정술 및 치아 교정술에 건강보험이 적용이 된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1차 수술하고요. 구순열 9개월 수술 때문에 그 앞면에 이 흉터 생기는 걸 제거하는 것까지는 급여로 인정이 됐었다고 하고요. 네. 거기에 이제 치과 교정. 근데 아마 임 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코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아직도. 네, 어쨌든 그래도 조금씩 확대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뭐 문재인 캠 좀 두고 봐야겠지만 좀 지켜보시면은 뭐 조금 더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도. 그러니까요. 그 양악과 아마 교정하는데 비용이 상당하게 들 거예요. 그게 커버가 된다 그러면 희소식인데 그것도 아마 조건이 까다롭거나 그렇게 되겠죠. 급여가 된다 그러더라도. 그래도 제한적이라도 한다면 희소식인데. 이게 성형은 비급여도 아니에요. 이게 비급여가 아니고 급여라고 하는 공단에서 주는 거, 그다음에 의료적 치료 목적이지만 급여에 들어가지 못한 비급여, 그 외에 성형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비급여 마저도 아닌 거예요, 성형은. 근데 이건 미용적인 성형은.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질병의 치료기 때문에 약간 비급여로 갈 가능성이 좀 많긴 많은데요. 이 비급여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제 문케어에서 안으로 들어가겠지만 성형으로 어떻게 나와버린다 그러면 이것도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형이어도 이게 재건이냐 아니면 미용 목적이냐 그거에 대한 사실 판가름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유방암 환자가 많고 유방암 수술했을 때 절제술을 유방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여자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방 재건 수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이게 미용이다라고 판단해서 안 했는데 지금은 유방 재건 같은 부분에 우리 여기 이제 유방 재건을 할 때 보형물을 넣잖아요. 보형물을 넣는 게 한 가지 방법이고 두 번째는 뭐 부분 절제가 할 때 필러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메워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는 보험에서 혜택을 받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급여로 포함이 된 거예요? 급여로 됐기 때문에 이것도 이거는 학회에서 할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성형외과 학회에서 하거든요. 보통 요거는요. 아니면 치과 쪽에서 관련된 수술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잘 얘기를 해서 요런까지는 급여화 된다는 로비랑 타당성을 준비를 해서 올려야지
될 겁니다. 예.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약간 마음이 바쁘실 수도 있어요. 조급한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희망 가지시고요. 잘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아버지가 너무 든든해서 저는 사연 읽으면서 약간 마음이 놓였어요. 예, 사랑하는 마음, 아기랑 뭐 이 가족을 잘 이렇게 좀 보살피겠다는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그나마 좀 든든했습니다. 좋은 소식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치료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뭐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왜 영화 허 있었잖아요. 인공지능하고 사랑하는 허 영화. 전 못 봤어요. 호아킨 피닉스 나왔던 영화. 맨날 모르세요? 영화만 보시나 봐요. 근데 호아킨 피닉스 연기 잘하는 그 배우 또 제가 보기엔 구승구계열 그 교정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윗입술이. 맞을 거예요. 하얀 작은 선이 있어요. 그렇죠. 예. 약간 대칭이 아니라 한쪽으로 살짝 이렇게 좀 눕혀질 듯한 그런 모습이 있는데 전혀 그 입술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연기도 잘하고 모습도 훌륭하니까 저는 뭐 전혀 눈에 띄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연 보내주신 분 둘째 보면 뭐 앞으로 어떻게 얘가 뭐 혹시라도 흉터가 계속 남으면 이런 걱정하시겠지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좋을 만큼 만약에 치료가 정말 완벽하게 되지 않아서 조금이라도 흉터가 남는다고 해도 본인의 매력으로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멋지게 성장할 거라고 좀 믿습니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